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중상층에서 나고 자란 30대 여성이랍니다. 대학교에 다니던 시절 다른 친구들처럼 취업을 고민했었지요. 요즘 정말 취업이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것보다는 평생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 시험에 도전해 보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선택한 것이 세무사 시험이었답니다. 세무사 시험은 8대 전문직 자격증 시험의 하나로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죠. 대학교 2학년 2학기부터 시험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 시험에는 1차부터 떨어지고 그냥 포기할까 생각도 했었답니다. 하지만 그래도 1년을 더 투자하여 1차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렇지만 2차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정말 머리에 불이 나도록 공부해서 다음에 2차 시험에 붙었답니다. 정말 제가 해보고 싶던 일이라 악착같이 일에만 집중했죠.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다 보니 어느새 결혼을 생각할 나이가 되었어요. 저는 일찍 결혼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었답니다. 결혼하면 아무래도 일을 좀 손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벌틱 때까지 버티다가 막차를 타자는 생각이었죠. 세무사로서의 능력도 인정받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연봉을 받았죠. 사실 이 상태로 혼자 살아도 전혀 불편한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 결혼식에 갈 때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잠깐씩 부럽긴 했지만 웨딩드레스 안 입는다고 죽나요? 저는 결혼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었답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의 입장은 달랐죠. 제가 전혀 결혼에 대해 신경을 안 쓰고 일에만 열중하자 집에는 비상이 걸렸어요. 엄마가 우선 안달을 시작했답니다. 같은 일 하는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데이트하자는 사람 없니? 인물도 예쁘게 낳아놨는데 왜 남자친구 하나 변변히 사귀질 못하는 거냐? 그건요, 내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아예 접근을 안 하는 거라고요. 저는 이 상태가 편해요. 그만큼 일이 재미있었고 따라서 다른 일에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답니다. 엄마가 사방에서 아는 사람들을 통해 선자리를 주선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당당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선자리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선망할 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다지 신경이 가질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일에 꽂혀 있는 제 자신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람 일 참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남자를 우습게 알고 일에 꽂혀 있는 저에게도 어느 날 한 왕자님이 찾아와 주었답니다. 엄마 지인이 엄마한테 말하기를 어떤 좋은 집안에서 똑똑하고 예쁜 며느리감을 찾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유전적으로 좋은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머리 좋고 인물이 좋다고 인정받고 있는 집안이라지요. 참나, 이세 머리와 인물까지 생각해서 신부감을 찾는 집안이라니 좀 우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닥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엄마의 재촉이 빗발 같았어요. 그래서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사람 일 참 모르는 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제가 어느새 그 남자와 사귀는 사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회사는 어느 정도 큰 회사였고요. 그런데 아무리 큰 회사지만 아직 젊고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타고 다니는 차가 고급스러운 외제차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씀씀이는 정말 놀랄만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물건이 명품이었고 제게 주는 선물도 모두 명품이었죠. 집이 어느 정도 사는 집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말투도 교양이 넘치고 여자를 배려하는 태도도
정말 신사적이고 자상했지요. 저는 무엇보다도 그 자상함에 반했었답니다. 그쪽에서도 저를 마음에 들어 했기에 일사천리로 결혼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죠. 시댁들 집안이 어느 정도 부잣집이 아니라 엄청난 부잣집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이 모두 대박이 터졌다고 했죠. 시집 잘 간다고 모두 저를 부러워했어요. 어마어마한 부잣집으로 시집 간다면서? 기집애, 부럽다 얘. 우리는 아파트 대출금 갚기에도 숨이 넘어갈 지경인데 넌 그런 거 하나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좀 부담스럽기도 해. 사실 평범한 게 좋은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아직 젊은 회사원인데 외제차 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결혼할 사람이지만 거부감도 생기거든. 월급쟁이 남편으로 둔 친구는 빠듯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부러워했지만 사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면서도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답니다. 게다가 시집살이를 해야 된다니까 더 걱정돼. 결혼한 애들 만나보면 시자 들어가는 사람들 여기 대부분이잖아. 그런데 매일 얼굴 마주보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 어쨌든 분가해서 사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잖아. 그야말로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던 저는 시집살이를 해야 한다는 조건에 그만둬 버릴까 하고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답니다. 엄마가 펄쩍 뛴 것은 말할 것도 없었죠. 거기다가 이미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니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이기도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워낙 부잣집이라 집안일을 해주는 고용인들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죠. 신혼여행이 끝나고 마침내 시집으로 들어가서 신혼살림을 하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잘 산다는 사람들만 모여 산다는 주택가에 자리한 시집은 정말 어마어마하더군요. 주방일을 도와주는 사람만 해도 아줌마 2명이 있었고 넓은 마당을 관리하는 정원사도 따로 있었어요. 운전기사도 2사람이 있는 것 같았고요. 거기에 평생을 여유 있게 살아오신 시부모님 2분에게선 교양과 여유가 철철 넘쳐 흘렀답니다. 다정다감하시기 이를 데 없는 분들이었죠. 시댁에는 이미 아주버님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버님도 다른 식구들처럼 여유가 있어 보였고 좋은 분이었지요. 당연히 제 손위 동서 되시는 형님도 계셨고요. 그런데 이 형님이 제 눈에 조금 이상하게 보였어요. 아마 상견례 때부터 느꼈던 것 같아요. 형님의 표정이 눈에 띄게 어둡다는 인상을 받았죠. 특히 제가 결혼을 해서 시집에 자리를 잡자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식사 후 식구들이 각자 자기 방으로 돌아가자 형님이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서, 무슨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분가해. 시부모님이 주는 것들 무조건 다 받지 말고 가능하면 서방님하고 둘이 알아서 살도록 해. 서방님 회사도 그만하면 됐고 동서도 전문직이잖아. 그리고 아이 빨리 갖지 말고 살아보고 갖도록 하고. 내 말 꼭 명심해. 아무것도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시집에서 어두운 분위기로 속삭이듯 말하는 형님의 말이 그다지 신빙성 있게 들리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형님의 그런 말들이 거북했어요. 형님이 참 이상한 사람이다 싶었고 그래서 형님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집에서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일하는 아줌마 돌 말로는 이혼을 당해서 집에서 나갔다는 것이었어요. 형님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도 그냥 둔 채 나갔다는 것이었죠. 아무튼 형님은 제게 수수께끼였어요. 저한테 만일 아이가 있고 제가 이혼을 해야 한다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딸을 두고 사라진 것도 제 눈에는 이상하게만 보였답니다. 하지만 형님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깨닫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우선 남편의 태도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뭐랄까,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완전히 잡혀 살고 있었어요. 거실에 시부모님이 앉아 계시고 아침 식후에 같이 차를 마시는 시간이었어요. 부모가 아니라 아주 엄한 스승 앞에서 행동하듯 하더라고요. 아버님, 좀 앉겠습니다. 이 사람도 함께요. 제가 편하게 소파에 앉으려고 하자 남편이 제 팔을 잡아 말리더군요. 오냐, 둘 다 앉아라. 네, 그럼 앉겠습니다. 이런 풍경이 시집 식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버님이 큰 소리를 내시거나 뭐라고 야단을 치시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어느 날 시아버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의 별관이 오픈하는 날이었어요. 그 결관식을 야외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오픈식이 시작되면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픈식이 조금 연기되었지만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죠. 서둘러 차양을 쳤지만 들이치는 비를 맞으면서 오픈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개관식 야외에서 하자고 의견을 낸 임원이 누구냐? 개관식 날짜 그렇게 잡고 비가 온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임원 찾아서 사표 내라고 해. 품이 있어야 할 개관식이었다. 그런데 그 꼴이 뭐냐? 비 내린 거에 책임 있는 임원 당장 찾아서 사표 내라고 하라니까. 네, 저 아버님. 근데 어제 일기예보가 비 안 온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일주일 안에 사표 받고 나가라고 해.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바로 얘기해서 사직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아버님, 아무 심려 마십시오. 세상에, 날씨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수 있나요? 분명히 일기예보에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야외로 잡은 행사였어요. 요즘에도 이런 집안이 있나 싶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일단 남편과 시아주버님이나 관련된 사건이니까 그렇다 쳐요. 하지만 다음부턴 얘기가 달라졌죠. 저까지 관련되어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결혼하면서 아이는 좀 천천히 갖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안 한다고 고집을 피우다가 한 결혼이었지만 많이 늦은 결혼은 아니었기에 신혼생활을 좀 즐기다가 아이를 갖기로 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합의도 시아버님의 말씀 한마디로 간단히 파기되어 버렸답니다. 너희들 결혼했으니 이제 아이 빨리 가져야지. 손이 많은 집안 아니란다. 그러니 얼른 아이 갖도록 해. 새아기 네가 노력해야 할 게야. 여보, 새아기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어요. 어머님이 그러겠다고 말씀하시고 남편도 재빨리 아버님의 말씀에 동의했어요. 네, 아버님. 말씀대로 빨리 아이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날 우리 방에서 가벼운 부부싸움이 벌어졌죠. 아이 문제에 대해선 얘기 끝났잖아. 그걸 지금 왜 또 끄집어내는데? 약속이 틀리잖아. 아버님이 이제나 저제나 하고 손주 기다리신다잖아. 형이나 나나 아버님 말씀 거역한 적 없어. 우리 집에서 아버님 말씀 거역 못하는 거 당신도 이제쯤이면 알만하잖아.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도 그래. 사실 애 갖는 건 우리끼리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부모가 참견한다는 건 말도 안 돼. 그건 전적으로 부부끼리 알아서 결정할 문제야. 남편은 전적으로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일이라는 제 말에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깜짝 놀라며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제 생각보다 더 심하게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었답니다. 하긴 남편의 씀씀이는 결혼 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씀씀이를 일반 회사원인 남편의 월급으로 충당할 수는 없었죠. 부모에게서 용돈 받고 카드 받아서 그 씀씀이를 충당했을 거예요. 부모에게 받은 게 많으니 당연히 부모 말에 절대 충성할 수밖에요. 아이를 빨리 가져야 한다는 압박과 더불어 제 행동에 대한 시부모님의 간섭과 참견이 늘어갔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대학 동창들이 이맘때가 되면
꼭 모여서 가까운 곳으로 캠핑을 1박 2일 정도 갔다 오거든요. 이번에도 가까운 의정부 수리산 정도로 갔다 올 거예요. 가만히 있자. 지금 네 얘기가 너 혼자서 외박을 하겠다는 말이지? 집안 식구들하고 여행을 가거나 네 남편하고 여행을 간다면 모를까. 우리 집에선 며느리 혼자 외박하는 건 안 되는 일이다. 그 얘기 나온 거 알면 아버님 걱정하신다. 아주 우아하고 교양 있는 말투로 시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계속 다녀오겠다고 고집해도 그런 일은 이 집안에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글쎄, 너 혼자 외박을 하는 건 안 된다고 하질 않니? 정이 답답하면 네 남편하고 이번 주말에 여행이나 다녀오려무나. 일본 정도면 1박 2일로 충분히 되겠구나. 네가 굳이 밖에서 하루를 묵고 오겠다고 하니 하는 말이야. 네 남편하고 이번 주말에 일본에 1박 2일로 다녀와. 가서 쇼핑이나 실컷 하고 오면 되겠구나. 이게 훨씬 품위 있고 낫지 않겠니? 아유, 여행에 무슨 품위를 따지나요? 여행이라면 다니면서 고생도 좀 하고 무전여행 같은 것이 오히려 여행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친구들과 캠핑 장비들만 차비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행을 다녀온 일도 있었고요. 아무튼 조용하고 나지막한 말투였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하셨답니다. 결국 저는 친구들과의 캠핑을 단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 여행도 솔직히 솔깃하긴 했지만 아무리 가까운 나라지만 주말 여행 잠시 다녀오는 것을 해외로 다녀온다는 것이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도 사양했죠. 아기 너, 나 좀 보자. 할 말은 다름이 아니라 너 하는 일 그만두고 집안에 들어앉도록 해라. 아버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야. 손주 보게 해주는 일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도록 해. 손이 귀한 집에 네 아주버니한테도 딸 하나만 있지 않니? 그러니 일 정리하고 집에 편히 있으면서 아이 가질 생각만 하도록 해라. 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나요? 이 일은 저에게 자아를 실현시켜주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그만두라뇨.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저 그 일 하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게 노력했어요. 제가 집에 있어봤자 사실 크게 하는 일도 없잖아요.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하고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보람 느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은 일이겠어요? 이건 사회적으로도 큰 낭비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말씀이지만 일은 그만둘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밖에서 고생을 하고 다니니? 그저 집에서 조용히 책이나 읽고 음악이나 들어라. 그리고 정이 밖에서 뭘 하겠다면 요리학원이나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는 어떠니? 그런 데나 다니면서 편히 살라는데 왜 좋은 걸 마다하고 자꾸 힘든 걸 하려고 그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나. 어머니, 제 입장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아버님께도 잘 좀 말씀드려 주세요. 아니면 제가 직접 아버님께 말씀드려도 되고요. 다음 순간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에 그동안 못 보았던 노기가 비치더군요. 비록 얼굴은 노기를 띄었지만 말투는 여전히 우아하셨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아버님께도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 일 못 그만둬요. 일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해해 주세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네 어머니가 분명히 내 뜻이라고 전하다던데 제대로 못 알아들은 모양이구나. 네 남편이 결혼 전에 말 안 하든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우리 집안 여자들 중에 바깥 활동하는 사람 없다. 그리고 시집을 왔으니 시집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겠냐. 어서 하던 일 정리하고 아이 가질 생각만 하거라. 그날 저녁 귀가한 남편을 붙잡고 이 얘기를 하면서 부부싸움이 되었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과 남편의 말이
하등 다를 게 없었거든요. 차라리 분가를 하면 어떠냐고 하니까 남편이 마치 천장을 뚫을 듯 펄쩍 뛰더군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 집안에 대한 분위기 파악이 좀 더 확실히 되었답니다. 이 집안에서 아버님의 말씀은 곧 신의 명령이자 법이었어요. 결코 어길 수 없는 것이었죠. 이를 그만둘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가 하도 답답해서 친정에 전화를 걸어서 친정 엄마에게 하소연했지요. 엄마, 나 정말 시집 잘못 왔어. 내가 그 일을 하려고 얼마나 힘들게 노력했는지 엄마도 잘 알잖아. 근데 그걸 그만두래. 그런데 시부모님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아, 엄마. 그래서 요즘 거의 매일 싸움이야. 시어른들께 잘 말씀드려봐라. 따지듯이 하지 말고 조곤조곤 일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무지한 분들 아니니 알아들으실 거야. 우리 시부모님, 무지한 분들 절대 아니죠. 그런데 말이에요. 무지하지 않은 분들이 더 설득하기 어려운 거 아세요? 그만큼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알기에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요만큼의 의심도 없이 믿어버리는 사람들. 우리 시부모님들이 바로 그랬어요.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시어머님이 아이를 갖는데 좋도록 몸을 보호하는 귀한 보약이하며 저에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날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출근 시간만 되면 제 방에 오셔서 저를 붙잡고 이 집안 여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마치 중전 마마처럼 품위 있게 저를 설득하시고 가르치셨죠. 또 이제 곧 아이를 가지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하시면서 은근히 출근을 방해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보름 이상 출근 투쟁을 벌이다가 그만 백기를 들고 말았죠. 일을 그만두겠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네가 이 집안에서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야. 집안 모임도 많고 나나 네 어머니가 가야 하는 모임에 네가 같이 다녀야 할 곳이 많다. 그 모임에 다니는 것도 시간이 벅찰 거야. 네가 하던 일 한다는 사람들하고 너는 이제 클래스가 달라. 사람들이란 다 클래스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야 하는 거다. 우리 집 사람이 됐으니 이제 우리 집 사람들 클래스에 맞춰 살아야지. 아버님, 저는 사람들이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어울려도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아버님. 더구나 일로 만난 사람들 사이에 무슨 그런 걸 따져요? 제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시어머니가 어디선가 나타나셔서는 제 손을 잡고 어서 제 방으로 가자고 재촉을 하시더군요. 제 방에서 시어머니는 제게 시아버님의 말에 말대꾸한 것에 대해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이번 일만큼은 특별히 아버님께 어머님이 잘 말씀드려서 제가 걱정 들을 일이 없게끔 해주시겠다는 선심도 쓰시면서요. 그러니까 뭔가요? 저는 그야말로 방 한 구석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방실방실 웃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집안의 엑서셀이었죠. 이제야 집에서 떠난 형님의 말이 실감나게 닿아오더라고요. 일을 그만둬야 한다니 저한테는 그냥 껍데기만 남는 것 같더군요. 시댁에서 허락하는 시간에 쇼핑이나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할 일도 없이 방 안에 멍청하게 있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의 지인들 모임이나 친척들의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해서 그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오는 일이 반복되었답니다. 모임에 저를 데리고 나가면서 시어머님이 어른들 말씀에 끼어들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기만 하라고 언지를 주셨죠. 당당한 커리어 우먼을 꿈꿨던 과거의 저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없었어요. 마치 제 인생이 모두 지우개로 지워졌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 주제에 무슨 할 말이 그리 많겠어요. 이혼하고 집을 떠난 형님이 차라리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이 한 말이 다시 뇌리를 스쳤어요. 일을 그만두고 앉아서 남편이 퇴근할 시간만 기다리는 생활. 거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라지더군요.
그러던 중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답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가 냄새를 풍기는 것 같았어요. 사람은 물론이고 집안의 가구들까지도 하나하나 다른 냄새를 풍기더군요. 구토가 솟구쳤고 하루에도 몇 번씩 구토 때문에 화장실에 드나들어 했죠. 눈치 빠른 시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고 거기서 임신임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제가 집안에서 귀한 몸이 되었죠. 그런데 그 귀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더욱 부자유스러운 나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걷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힘차게 걸을 수도 없고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운동도 일주일에 2번 방문하는 운동 지도사가 시키는 대로 하게 하더군요. 그리고 첫 아이라 그런지 입덧이 매우 심했어요. 임산죽의 용봉탕에 정말 예전에는 구경도 못했던 음식들이 제 앞에 차려졌지만 그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아들만 나 안겨다오. 세상에서 원하는 거 뭐든지 다 갖게 해줄 테니까 말이다. 꼭 아들 낳아야 한다. 시아버님, 시어머님이야 옛날 분들이니 아들 타령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남편도 한몫 거두른 데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당신이 만약 아들 낳으면 지금까지 하고는 아마 대우가 달라질걸. 우리 집안에 원래 딸만 많고 아들이 귀한 편이거든. 지금도 봐. 임신하고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얼마나 예전하고 다르게 대해시는지 말이야. 우리 어머니도 아들 둘 내리 낳으셨기 때문에 모든 친척들이 우리 어머니 크게 대접하는 거라니까. 그래, 나는 그저 아들이나 낳는 것밖에 이 집안에서 다른 역할 할 게 뭐가 있겠어? 어른들이 그러시는 건 백보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당신까지 그러는 건 정말 늑다리 같아. 그런 말 할 거면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마음 편하지 않은 임신 초기가 약간 지났을 무렵 이제는 태아의 성별을 구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죠. 그런데 아이는 시집에서 그토록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 딸이었답니다. 아기 너, 당분간 2층에서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태교에 집중해라. 그리고 어쨌든 임신 중이니까 모임에는 덜 참석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집에만 있어도 된다. 다른 일은 몰라도 운동 지도사는 계속 방문하도록 해주마. 태아가 딸이라고 2층에만 갇혀 있으라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생활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답니다. 시어머니에게 일부러 문자를 보냈죠. 어머니, 2층에서 내려오지 말라고 하셔서 문자 보내요. 저 너무 운동 부족이라 운동 지도사 한 사람 정도로는 안 되겠는데요. 지도해 줄 사람들 좀 많이 부르고 기구도 많이 들여서 1층에서 할게요. 내가 분명히 당분간 2층에만 있으라고 했잖니. 네 마음대로 사람들하고 물건을 그렇게나 많이 집 안으로 들이고 1층에 굳이 내려와야겠다는 거니? 바로 이거죠. 시어머니가 제 함정에 걸려든 것이었답니다. 저는 이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를 했답니다. 경찰에다가 2층에 제 의지와 관계없이 갇혀 있노라고 했어요. 경찰이 출두했고 집안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그날 저녁 남편하고 그때까지 제일 큰 부부싸움이 또 벌어졌답니다. 감히 당신이 어머니를 경찰에 신고를 해? 아버님 지금 보통 노하신 게 아니야. 어머니 말씀이 당신하고는 당분간 말도 하기 싫으시다니까. 내일 아버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무릎 꿇고 아무 소리 말고 빌어. 며칠이 걸리든 상관없으니 아버님께 빌라고. 저는 남편의 이런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딸을 가진 것이 무슨 죄라고 2층에 갇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신고했다고 용서할 때까지 무릎을 꿇으라니요. 저는 못하겠다고 버텼고 남편의 입에선 큰 소리가 나왔죠. 경찰이 출동한 일로 저는 2층에서 해방되긴 했지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저를 거의 외면하다시피 했습니다. 같이 앉아있거나 식사할 때도 굳이 나가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그 대신 아무 말도 안 붙이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더군요. 그렇게 힘든 10달이 지나서 출산을 하게 되었죠. 첫 아이라 난산이었지만 아이도 저도 건강했어요.
며칠 후 아이를 안고 집으로 왔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아유, 그래. 고생은 많이 했다만. 아직 너희들 젊으니 그냥 여기까지만 하련다. 어서 올라가서 쉬어라.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막 임신했을 때와는 다른 대우가 여전히 계속되었죠.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으니 2층에만 있으라는 말은 안 했지만 시어머니도 머리를 쓰더라고요. 제가 1층으로 내려가기 전에 가정부 아주머니가 제 식사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이었죠. 세댁, 여기 아침상 차려왔어요. 우리 부르면 필요한 건 뭐든지 가져다 줄게요. 미역국 충분히 떠왔지만 더 먹겠으면 내선 전화로 불러요. 태아가 아들이냐 딸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남자에게 달려있죠. 우리 시집 식구들은 다 좋은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생물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그렇다고 태아의 성별을 남자가 결정할 수 있나요? 그거야말로 하늘의 뜻이겠죠. 아이, 정말 짜증난다. 가능성 반반인데 왜 그 반을 왜 못 맞히냐고. 집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게 가시방석이야. 말투가 마치 제 탓이라는 것 같더군요. 지금 내 탓을 하는 거야? 그런 정도의 생물학적 지식도 없어? 남편이 부모님한테 꽉 잡혀 있다는 것이야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행동이나 말이 별 다른 것도 없는데 말해봤자 싸움이나 나죠. 저는 여기까지 말해놓고 그냥 등을 돌리고 누워버렸답니다. 아이를 낳고 조금 시일이 지나고 나자 시부모님의 모임에 다시 불려나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의 일 때문에 모이는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 일주일이면 적어도 서너 차례 불려나가야 했답니다. 주말에도 제 시간이 없었죠. 일을 아직 하고 있을 때는 아직 업무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기사가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거의 억지로 데리고 나간 일도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고 집에는 또 무슨 손님이 그렇게 많은지요. 여기에다 시의 아버지는 이제 제게 개인적인 심부름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집안에서 하는 일의 사무에 관한 일인 모양인데 결코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죠. 제 성격에 맞을 리도 없는 일들이었고요. 거기다가 남편까지 내 편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남의 편인 이 집안에서 저는 사람다운 생존의 길을 제 스스로 찾아야 했죠. 딸을 낳은 후 계속되는 소리 없는 무시와 겉으로는 교양과 우아함으로 가득했지만 결코 생산적이지 않은 그 모임들에 참석하는 일, 우선은 그 두 가지 일과 싸워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집안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아침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서 차들을 마시고 있는 시부모를 향해서 저는 제 입장을 당당히 선포했습니다. 저 일 다시 나갈 거예요. 저도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야겠다 싶어서요. 제가 무슨 집안에 있는 가구나 장식품도 아니고요. 일을 시작하면 같이 가드려야 하는 모임도 거의 못 나가요.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리라 믿습니다. 당연히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시어머니가 크게 당황하시는 모습이 역력했고 시아버지는 뒷골이 당기시는지 뒷목을 잡고 차마 뭐라고 말씀을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해놓고 2층에 제 방으로 들어가 하루 종일 누워서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더 무서울 일도 두려울 일도 제게는 없었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었죠. 이런 걸 보고 이판사판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심정이었답니다. 일을 다시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면서 우리 집안에서 그게 가장 키나 한 말이야? 이제 뭐 막 나가자는 거야 뭐야? 그날 퇴근한 남편이 저에게 심하게 따지더라고요. 그래, 막 나가는 거다 왜? 나는 당신 집안 사람들하고는 달리 교양도 없고 우아하지도 않은 사람이라 이렇게 막 나가. 그리고 당신 분명히 선택해. 나야 당신 부모님이야. 둘 중 하나 분명히 선택하라고. 남편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하더군요.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부모님이 없이 내가 어떻게 세상에 있어?
당신은 부모 없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 제공해 주시잖아. 남들 다 부러워하는 환경에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 2번만 더 좋은 환경이었다가는 생사람 잡겠네. 그렇지. 당신한테야 부모님이 우선이겠지. 당신한테는 이 환경이 좋은 환경일지 몰라도 난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세상에 도움되는 게 사람다운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야? 그냥 액세서리지. 밖에서가 아니라 집안에서 할 역할을 고민하라고. 작은 역할이건 큰 역할이건 이 정도 살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 부모님이야. 그걸 몰라서 이러는 거야? 그래. 정원의 나무 한 그루나 액세서리도 자기 역할을 하는 거겠지. 말을 꺼낸 내가 미쳤지. 말 좀 교양 있게 못해? 액세서리건 뭐건 이 정도 안락하게 살게 해주잖아. 이 정도 되는 집안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되겠어? 그런데 자꾸 액세서리가 시끄럽게 하는데 말이야. 그러면 액세서리 바꿔버리면 돼. 저는 남편의 집안이 부유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까지도 남편의 집안이 이렇게 부유한 것을 몰랐을 정도였죠. 연애할 때는 정말 성격도 잘 맞았고 서로 좋아했다고 생각했었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남편은 결코 결혼 전에 제가 알던 그 남편이 아니었어요. 장롱 안에는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명품들이 한가득 있었답니다. 다 제 것이었어요. 아마 저것들만 다 팔아도 작은 집 한 채는 사지 싶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소통과 가정에 대한 생각이 비슷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한 사람에게는 가정이 너무나 소중한데 한 사람에게는 밥 먹고 잠만 자고 나가는 것이 가정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어요. 솔직히 이혼 생각이 처음이라면 거짓말일 거예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여러 번이죠. 하지만 이번처럼 진지하고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집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 제 자신이 너무나 서러웠답니다. 그러던 중 정말 심란한 일이 한 가지 생겼죠. 으슬으슬 감기 기운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지피는 데가 있어서 병원에 가본 결과 임신임을 확인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정말 뛸 듯이 좋아하더군요. 예, 너 애가 졌다는 말 듣고 들어오는 사람이 얼굴이 왜 그러니? 어깨는 또 왜 그렇게 한풀 주저앉았고. 애를 품은 애미가 마음이나 태도가 밝아야지 원. 아무 생각 말고 몸조리나 신경 써라. 그리고 이번엔 꼭 아들 손주 보도록 기도하고. 여보, 아예 힘드니까 집에서 쉬게 당분간 모임에 데려가지 말아요. 얼굴 펴고 어깨 가뿐하게 들어 올려라. 네 어머니 말 맞다나 애 가져 축하받으래 표정이 그게 뭐냐?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네 어머니한테 말해라. 뭐든지 가져다 줄 테니까. 그래, 이번에 꼭 아들 손주 보자꾸나. 일주일에 서너 번이나 나가서 아무 말도 없이 앉아 있다가 그냥 들어오는 일은 고맙게도 면제를 시켜주셨네요. 그리고 남편의 태도로 180도로 달라졌답니다. 퇴근한 남편이 제 앞에 웬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지난번 일 정말 미안해. 내가 부모님의 우선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부모님한테 빚을 진 존재라는 뜻이었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 적 없잖아. 그리고 액세서리를 바꾸니 뭐니 한 것은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 사람이 화가 나면 무슨 말을 못하냐? 그렇지만 모든 인생은 장단점이 있는 거야. 기왕이면 부자로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몇 시간 돌아다녀서 정성 들여 골랐어. 풀어봐. 내가 무슨 씨바지야? 평상시 행동은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임신했을 때만 잘해주네. 나는 이것도 기분 나빠. 이렇게 말하는 저를 남편이 성의를 다해 달래더라고요. 그리고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좋게 수백만 원은 할 것 같은
정말 해수의 조개에서 직접 채취한 것으로 보이는 징주 목걸이더군요. 옷장 안에도 잔뜩 쌓인 명품들, 비싼 선물도 반갑지 않았어요. 다시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 등 모든 식구들이 저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었어요. 이혼 생각을 굳혔을 때 생긴 아이라니 정말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혼을 강행하자니 아이들이 불쌍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자니 이번에는 저 스스로가 불쌍했답니다. 친정에 가서 속풀이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시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죠. 시부모님이 이번에는 기분 좋게 허락해 주시면서 기사를 불러 저를 친정까지 태워주었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상했니? 부잣집에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고 살면서 이번에도 입덧이 심한 모양이구나. 아니야, 엄마. 이번엔 입덧도 거의 없어. 그렇다고 당기는 음식도 없고 흥미를 붙일 게 하나도 없어. 시댁에선 내가 아이를 가지니까 정말 좋아라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 어떻게 하기는 어떡해. 몸조리 잘하고 10개월 잘 넘겨서 출산하고 아이 키우면 되는 거지. 얘, 온 김에 집에만 있지 말고 친구들 만나라.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게 스트레스 푸는 데는 제일이야. 엄마의 말을 들으니 친구들을 못 만난 지도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았어요. 바로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을 찾았고 그런 친구들이 모인 번개 모임이 되었죠. 친구들이 가볍게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하기에 저는 안주만 먹을 생각으로 제가 아는 한 와인바에 가게 되었어요. 아유, 부잣집에 시집 가더니 아주 집안 재미에만 빠져 사는 모양이구나. 친구들 모임에도 안 나오더니 갑자기 나오라고 먼저 전화를 해서 너무 반가웠어, 얘. 집안 재미? 나 그런 거 몰라. 사실 지금 나온 것도 허락받고 나온 거야. 친구들은 엄청난 부잣집의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옷, 핸드백, 구두 등에 관심을 보였죠. 브랜드가 어디냐, 얼마 정도 하느냐 등등 저보다는 제 껍데기에 관심을 보이는 친구들 때문에 또 조금은 서러웠답니다. 그런데 저쪽 남자랑 여자, 이 시간에 이렇게 오픈된 와인바에서 애정행각이 너무 진하다. 아유, 저럴 바에야 아예 호텔을 가지 와인바에 왜 오는지 몰라. 친구의 이 말에 저의 눈도 자연히 그 남자와 여자 쪽으로 갔죠. 친구의 말대로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안고 있었고 진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손이 다 떨렸고 그 바람에 들고 있던 와인잔을 놓치고 말았답니다. 쨍그런 소리가 요란하게 와인바에 울려 퍼지자 그 애정 행각을 벌이던 커플도 우리 쪽을 바라보게 되었죠. 아이, 당신이 어떻게 여길...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우리 일단 갈게. 백주 대낮에 와인바에서 외간 여자와 애정 행각을 벌이는 것을 저한테 들키고도 남편은 그다지 당황하지 않았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제게 말한 변명인지 뭔지도 황당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아유, 그냥 잠깐 즐긴 것뿐이야.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바가지 긁거나 신경 쓰지 마. 미리 얘기해두지만 당신을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그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정말 당당하더군요. 그만큼 제 분노는 더 하늘을 찔렀고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들을 마구 남편에게 던져버렸답니다. 높이 위치한 2층이었지만 당장에 이혼하겠다는 제 고함 소리도 컸고 물건 부서지는 소리도 요란하니까 시어머니가 직접 올라와서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다 남자 능력이라는 거다. 능력 없는 남자를 어디 여자들이 쳐다보기나 하니? 옛날 임금님들이 후궁 여러 거느리는 거나 마찬가지야. 별거 아닌 일로 집안을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드는 거니? 아버님이 지금 마침 집에 안 계셔서 다행이로구나. 애 가진 애미가 이게 무슨 교양 없는 행동이니?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들의 행동에 대해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바람 피우는 현장을 제 눈으로 본 이상 저는 그냥 못 넘어가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 사람은 임금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은 바람 피워도 좋다는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 이혼하겠어요. 이혼이라는 말에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더군요.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집안의 명성에 누가 될까봐 그런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시집 오자마자 이혼하고 집을 나간 형님에 대해서 집안 고용인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고용인들의 얘기로는 회장님이나 사모님이 이혼을 막은 것은 집안의 명성에 먹칠을 할까봐 그렇다는 것이었어요. 남편 역시 시어머니처럼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죠.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이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같았답니다. 저는 협의 이혼은 절대로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재판을 통해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것저것 준비할 것이 많았답니다. 변호사 한 사람을 선임해서 모든 것을 맡겼어요. 증거를 수집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러면서 날짜가 흘러갔고 어느덧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말았어요. 저 나이 때 하도 난산이어서 둘째 아이를 낳는 것은 장난 같더군요. 이번에는 집안 모든 사람이 원하는 아들이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차라리 딸이었으면 했었어요. 아들이니 시집에서 절대로 제게 줄 리가 없다는 생각에서였죠. 제가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시집에서는 돈을 써서 유리하게 재판을 끌어가려고 하더군요. 이혼을 하겠다고? 가뜩이나 큰애 때문에 집안 명예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네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냐? 그리고 네가 지금 멋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라도 아들아이는 네게 못 준다. 내가 너 하나를 이기지 못할 것 같으냐? 아버님,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예요. 제 아이들이에요. 절대로 이 집에 못 놔둬요.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시아버지에게 대들었어요.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절대로 제가 데리고 나가야 했죠. 이런 집안에서 아이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그저 돈이나 펑펑 쓰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자라겠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결국 남편, 시어머니, 시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겠죠. 따라서 결코 아이들을 집안에 두고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은 절대적인 것이 되었답니다. 제가 시아버지에게 반항을 하며 당당하게 말하는 순간 그렇게 교양으로 똘똘 뭉친 것 같은 시어머니가 무너지고 말더군요. 마시던 커피를 제 얼굴에 끼얹으면서 제 뺨을 때리는 것이었어요. 가난한 거 거두어서 풍족하게 살게 해줬더니 이혼을 하겠다고?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가난한 사람이라뇨? 저희 집은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시집만큼은 아니지만 중산층에 속하는 경제적으로 문제없는 집안이었답니다. 너 우리 집안의 인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모양인데 네가 선임한 햇병아리 변호사 가지고는 아마 상대도 안 될 거다. 정관 변호사 써서 네 인생 아주 나락으로 보내주마. 네가 가진 모든 걸 잃게 만들어줄 거다. 아주 조근조근한 시어머니의 협박이었답니다. 그러나 저도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저는 커피잔에 남아있던 커피를 시어머니의 얼굴에 뿌리고 시어머니가 제게 한 것처럼 뺨을 있는 힘을 다해 후려쳤어요. 보자 하니까 너 아주 미쳤구나. 없는 집안에서 자란 것들이란 다 똑같다니까. 정관 변호사 중에서도 제일 유능한 변호사 써서 콩밥 실컷 먹여줄 테니 두고 봐라. 어디다 감히 손질이야 손질이.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반대쪽 뺨까지 힘껏 날려주었답니다. 저를 콩밥 먹이시겠다고요? 어디 한번 해보시죠. 마음대로 되나. 재판 가능한 한 크게 벌려서 세상에 떠벌릴 거 다 떠벌릴 거예요. 콩밥을 과연 누가 먹게 되는지 어디 한번 두고 보시죠. 말씀대로 저는 가난한 사람이라서요. 잃을 것도 없거든요. 누가 더 많이 잃어버릴지는 한번 해보자니까요. 협박으로 이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제 얼굴만 보면 제 인생 완전히 망가뜨려 주겠다는 협박을 일삼았어요. 하지만 저도 멍청하게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덤벼든 건 아니었답니다. 거의 10개월 동안이나 차근차근 준비를 했고 그간 저에게 유리한 증거를 모두 모아두었죠. 그 첫 번째 유리한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시집 오자마자 시아버지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심부름을 시켰다고 말씀드린 일 기억하시죠? 아버님이 비싼 미술품 법인 돈으로 사들인 다음에 작가한테 현금 다시 받아오는 식으로 탈세하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저 이래봬도 세무사예요. 일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보시죠. 그 증거 제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제게 개인 심부름이라고 강제로 시킨 일이 바로 이 일을 돕도록 시킨 것이었어요. 제가 세법에 밝은 것을 이용한 것이었죠. 그까짓 그림 몇 장 산 거, 기초도 모르는 게 무슨 세무사야, 세무사는. 그건 지금이라도 세금만 내면 끝나는 거야. 네가 말하는 증거,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도 모르는 것이 잘난 척은. 시아버지가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시아버지의 말을 두둔하며 당당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이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떨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이 일을 다른 시백부님들에게 우선 다 알릴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 재산에 가장 큰 지분을 가지고 계신 시조부님께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죠. 그래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얘가? 정말이지 보자 하니까 끝간데가 없구나. 어디다가 협박질이야? 여전히 말은 당당하게 하고 있었지만 예전에 비해서 현저히 더듬고 있었고 주춤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죠. 아참, 우리 집 남자 중에 능력 있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던걸요? 제가 명단 하나 불러드릴게요. 이윤희, 나이는 27살, 시아버님과는 4년째 만남 중. 서재영, 나이는 25살, 2년째 시아버님과 교제 중. 시작한 김에 아예 다 불러드릴까요? 능력 있는 남자가 여자도 많다면서요. 능력 있는 남편하고 사셔서 어머님 아주 좋으시겠어요. 그리고 모두들 아들보다도 어린 여자들이네요. 정말 능력이 좋으신가 봐요. 시어머니가 기겁을 하며 놀랐고 심지어 비틀거리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시부모가 이렇게 떨고 놀라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이겼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의 거래를 시작했죠. 순순히 이혼에 응해주지 않으면 시아버지의 탈세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함과 동시에 시백부들과 시조부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일러 바치겠다고 강하게 제 입장을 표명했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외도를 시아버지의 회사는 물론 시아버지가 활동하는 모든 단체에 공문으로 보내겠다고도 했죠. 그리고 당신의 아들, 즉 남편의 외도 사실도 지인들에게 모두 공표하겠다고 말했어요. 이번 기회에 당신들이 지금까지 거짓으로 쌓아놓고 외부에 보인 고고한 모습들을 모두 까부숴드리죠. 이건 아마 당신들을 위한 게 될지도 몰라요. 이젠 거짓으로 고고한 척 하지 않아도 되니 자연스럽게 생긴 대로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결국 시부모와 남편이 저의 치밀한 계획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재판 이혼을 하면 제가 말한 모든 것이 공개될 것이기에 협의 이혼을 해주었답니다. 물론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도 제가 확보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챙겨야 할 것이 있었죠. 이 집에 시집 와서 정신적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저의 착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협박에 시집에서는 저에게 위자료를 듬뿍 주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렇게 정말 인간미라고는 1도 없는 집안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탈출하는 데 성공했지요. 그런데 제가 얻은 성과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집안 남자들은 모두 능력 있는 남자들이더군요. 남편의 외도 사실을 뒷조사하다가 아주버님의 외도까지 알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형제가 서로 여자들을 공유하며 외도 중이었어요. 정말 이 집안은 포장지만 그럴듯하지 내용물은 엉망인 물건 같았답니다. 이 사실로 저는 한 가지 거래를 더 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혼하고 딸까지 빼앗긴 채 나간 형님에게 딸을 돌려드리는 것이었죠. 아주버님까지 아주 능력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사실까지 다 폭로하기 전에 불쌍한 조카, 형님에게 돌려주시죠. 아이는 엄마 손에 커야죠. 여기서 아이가 제대로 된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겠어요? 결국 시댁 식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치부의 공표와 조카딸 아이의 양육권 및 친권을 형님에게 넘기는 일을 맞바꾸는 것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것이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욕심이 많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라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속성이죠. 어쨌든 저의 딜은 성공했고 형님에게 딸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딸을 되찾은 형님은 눈물로 저에게 감사를 표했답니다. 사실 제가 이혼을 준비하면서 형님과 연락이 되었고 형님 도움도 꽤 받았죠. 특히 재판이 열리게 되면 집안에서의 며느리들의 삶의 실상을 재판부에 얘기해 줄 사람도 형님이었어요. 형님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제 이혼 소송 준비를 도와주었답니다. 조카딸 아이를 형님에게 돌려드린 것은 이런 형님의 배려에 대한 선물이었어요. 형님이 딸아이를 찾고 나서 눈물을 보이더군요. 이제야말로 자유롭게 된 형님과 저는 그날 술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어딘가에 종속되어 노예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이어갈 미래를 위해 건배를 했답니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시집을 탈출한 저는 다시 세무사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친정 엄마가 맡아주셨기에 저는 안심하고 일에 열중할 수 있었답니다.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빠른 시간 안에 능력 있는 세무사로 인정받을 수 있었죠. 아이들도 무럭무럭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주었죠. 집안의 장식품으로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았던 결혼 생활, 그건 절대로 제가 아니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 제 자신의 모습으로 살고 있답니다. 제가 하는 일에 열중하면서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는 일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을 거예요. 참, 시아버지의 탈세 문제는 제가 몰래 국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